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첫 시간 사회를 맡은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강의 진행하게 될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 모시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떤 강의 펼칠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디어 오늘이 뭔데 이 강의를 하느냐 네.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회사지만 소개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좀 알기 쉽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언론사는 그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분야를 다 다루면 종합지라고 부르고, IT 분야를 다루면 IT 전문지, 또 경제 분야를 다루면 경제지라고 부르듯이 미디어 오늘은 미디어 오늘이 독특하게 취재를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언론과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숨어있는 문제점들, 언론 보도 이면에 있는 감춰진 이슈들을 취재를 하는 기사를 쓰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미디어 산업이나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조망하는 기사도 함께 쓰고 있는 매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뭔가요? 일단은 제가 취재를 할 때 미디어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나 포털이나 구글 코리아 뭐 이런 쪽으로 IT 기업들을 주로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취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가짜 뉴스나 혐오 표현 같은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흔히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규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오남용 소지가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자율 규제라고 해서 사업자들한테 맡겨놓자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할 일도 아니고 사업자도 완벽하지 않으니 결국 남은 건 시민의 역할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든 시민들, 수용자, 시청자, 독자들이 좀 노력을 해서 함께 이 문제들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런 고민 끝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취재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취재들을 하셨죠?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나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 외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분야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은 생소하잖아요. 표현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뭔지를 좀 알아보는 취재들을 여러 번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프랑스, 핀란드에 해외 취재를 다녀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어떻게 좀 미디어 교육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를 취재를 했는데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사를 쓰긴 썼는데 기사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정작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을 취재를 하고 왔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교육 방법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결국 한국에는 한국의 교육 문화, 한국의 나라의 뭐 갈등이 많은 특징 이런 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미디어 교육 방법을 그냥 가져온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 전반의 개혁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국내 미디어 교육을 하는 분들,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진 시행착오들을 취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교사분들 또 관련 기구의 강사분들을 만나러 뭐 부산, 광주, 수원 등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좋은 사례들을 취합해서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기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책을 내거나 또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제안들을 좀 주셔서 진짜로 당신이 취재한 내용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리터러시에 다루는 유튜브 좀 아는 10대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고요. 또 생각이 크는 인문학 미디어 리터러시, 세상에서 더 잘 알아야 될 교양, 가짜뉴스 처벌만으로 해결이 될까 이런 책들을 쓰기도 했고요. 또 미디어 산업에 대한 책, MCN 비즈니스와 콘텐츠 에볼루션, 또 공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계분들 그리고 교사분들과 함께 집필하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외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간지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발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름이 좀 어렵죠.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비판적으로 본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불신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좀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비판적으로 본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또 어떤 걸 좀 더 믿을 수 있을지 입체적으로 보고 다각도로 조명하고 또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교육을 말하고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원래는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디지털 세대가 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직접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제 영상 미디어의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를 가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위하는 대개의 활동들이 미디어랑 관련을 맺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도 반쯤은 오프라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머지 반은 온라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들은 자신이 디지털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고, 교육에서도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중이 당연히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모두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관심사를 따라갈 수 있는 게 미디어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너네는 그런 걸 왜 봐? 이렇게 묻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건 어떤 일이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그 아이들과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가 요즘에 미디어 교육을 계속 해온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날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풀어서 한글로 말하면 뭐 전부 한글은 아니지만 디지털 원주민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세대와는 명확히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금 어린이 청소년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끼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와는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TV를 처음 봤을 때 TV 화면을 손으로 막 문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TV도 터치 스크린이 당연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정도로 기성세대와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 태도, 간극이 좀 큰 것 같고요. 소꿉놀이 같은 상황극을 할 때도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할 정도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기성세대가 싸이월드 같은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SNS를 활용하는 것처럼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좀 편안하게 쉽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게 SNS에 글 올리는 정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해나 우려점들도 좀 적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리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든가 또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우려가 크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나타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성세대와 어린 세대의 간극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기성세대가 이제 기술을 어린 세대에게 전수를 해주는 게 일종의 교육의 역할이었는데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성세대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지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끌려다니는, 그래서 더 소통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까지 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 영상으로도 보고 오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때 어떤 것이 좋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을 굉장히 압축해서 다큐멘터리처럼 풀어놓은 것이 좋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그런 것은 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어떠한 지식이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다른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은 이미 SNS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식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학생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다변화된 지식과 다변화된 미디어 소스를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이 더 이상 문자라든가 인쇄 매체라든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똑똑해요. 정보도 저희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져오는 플랫폼도 저희들보다 더 잘합니다. 저희는 어떤 약간 정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는 또 이런 정도는 정론이고 다른 데는 좀 신뢰감이 안 가 하는 곳에서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에 대한 이슈를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게 좀 말하기도 어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이제 강의의 목표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이 강의를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시민성 역량을 기르는 게 우리 강의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거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대에 있었던 시민성을 디지털로 확장한 건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총체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또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혐오 표현이나 이런 문제들을 인지를 하고 나아가서 책임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는 한마디로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기 위한 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 시민성 어떤 건지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좀 알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미디어 오늘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미디어 지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사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들 관심이 유튜브에 가 있어요. 강의에서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한 다양한 현상을 이해를 하고 유튜브가 바꿔온 세상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 해보는 자리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가 만들어지면서 또 유튜브가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제 기존과는 좀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의 취향별로 미디어를 보는 습관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런 시스템에 갖춰지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또 소수자나 약자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여론 다양성에도 기여를 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또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인의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문화 콘텐츠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하나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누구나 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인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유튜버 레초가 시사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독일에서 유명한 기자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저널리즘의 영역이 더 이상 기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 시민들의 영역으로 변화했다. 이런 점에서는 두루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미디어 소비자나 또 제작자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나 교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좋은 면만 있었다면 제가 리터러시 강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죠. 특히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영상에 대한 문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많은 교사분들과 학부모들이 거의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나를 위한 추천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주면서 여론을 더 양극화로 만들어버릴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인권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들한테 다소 가학적인 영상이 만들어지거나 또 제작 환경에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미디어를 수용해야 하는지 또
또 어떻게 창작을 해야 하는지를 두루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주요 강좌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또 유튜브 하면 따라붙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대표적으로 가짜뉴스, 혐오 표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튜브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 디지털 환경 전반에서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규제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터러시 역량과 고민이 필요한 거고, 또 가짜뉴스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언론 보도를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언론 보도 중에 나쁜 보도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지, 또 혐오 표현은 어떤 게 진짜 문제이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두루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특히 언론 보도 중에 나쁜 뉴스와 또 허위 조작 정보인 가짜 뉴스를 감별하고 분석하는 팁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팁들은 직접 교육 현장에서 바로 응용을 하셔도 될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이걸 보시면서 실제 사례에 응용이 되는 교육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 어떤 팁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뉴스나 콘텐츠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요즘에는 광고들이 정말 많이 붙어요. 이게 유튜브나 블로그는 물론이고 또 최근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가 엄청 활발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광고 문제도 진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성 미디어의 광고는 사실 어느 정도 광고를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제가 일단은 있었고, 광고가 콘텐츠를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디지털 공간에서는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가 무너진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결과 좀 재미있는 광고들도 많아졌잖아요. 내 시선을 끌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죠. 광고지만 콘텐츠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진 점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블로그에서 쓴 리뷰나 인스타그램의 광고 혹은 유튜브에서 본 리뷰 영상들이 이게 진짜 소개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광고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기만적인 광고, 어쩌면 광고계의 가짜뉴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점에서 좀 접근해서 볼 문제가 있고요. 또 TV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규제가 좀 적다 보니까 광고 내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광고들, 그래서 학부모분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인터넷 공간에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광고 리터러시 측면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들 외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밖에 어떤 내용들을 강의에 넣으실 계획이죠? 프라이버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개인의 발자국을 남긴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이 되고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칠 권리에 대한 고민도 맥락을 좀 확장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면서 일반인 출연자 중에서 제작진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이제 빌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일반인이 출연했던 프로그램들은 이제 몇 달 정도 혹은 몇 주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박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철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특히 좀 더 나아가서 봤을 때 지금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영상물들이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박제가 된다고 전제를 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려들도 함께 다뤄볼 계획이고요.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이치권리,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두루 알아볼 계획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양하고 다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현직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자나 연구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떤 점이 중요한지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인포데믹에서 혐오라는 표현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흐름과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면서 변하잖아요. 시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그 아이들을 대하려면 아이들을 아는 일, 요즘 아이들을 아는 일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알고 트렌드를 읽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디어가 빨리 변하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저는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거는 무엇보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자신이 디지털 시민임을 자각을 하고 우리 삶의 대부분이 디지털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 교육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미디어 교육이라는 교과가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외곽에서부터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유학기제나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주로 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교육들, 활용교육, 체험교육, 리터러시 교육들을 두루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들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교육부가 직접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학교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하는 교사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개편된 교육과정들을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와 관련된 역량들이 교과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단원에 매체 단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응용 가능한 단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는 교사분들도 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관련 인력을 두기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된 교육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사들이 만든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구들을 한번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팁을 얻을 수 있고 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교환들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준경 기자가 변화한 매체 환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강의들을 진행할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가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다는 게 이제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문제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또 책임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동시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개인 한 사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시민들이 디지털 생태계를 가꿀 수 있는, 생태계에 벌어진 문제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